바로 이어서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 코로나19 관련 해수부 지원 대책 및 중장기 해운 물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의 김준석 국장님의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앉아서 착석하신 상태에서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 터치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통 학술단체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저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제 간 연구나 정책 대응을 통해서 저희 정부도 좀 더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기초연설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미래를 대비해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앞에도 저희 장관님 말씀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운 물류 분야가 코로나19가 피해 규모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수출 일정 같은 경우에도 한 1, 4분기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2, 4분기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수출입액 자체는 6월달 들어서 감소세가 좀 멈췄기 때문에 3, 4분기부터 물동량 자체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해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안 여객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 최소 30에서 50%까지 여객 운송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국제 여객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월달 말부터 사실상 여객 운송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국적 해운선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30대 3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5% 내외의 매출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9년도에 국제 금융위기 때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2009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한 5% 정도 줄었었거든요. 5% 정도 줄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매출액은 한 40%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올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은 이제 예측치에 다릅니다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감소세가 뛰어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는 2009년 당시 그런 위기를 경험한 회사들의 학습 효과로 선봉량을 엄청나게 조절을 하면서 운임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에는 미주, 구주노선 최소 20에서 이게는 30%까지 선봉량을 감축을 하면서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주 노선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운임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조립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계 대부분의 컨테이너 선사들이 오히려 상반기 영업 수익 자체는 개선이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아주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상호간에 공멸에 이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일단 가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 재정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르면 한 8월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운 분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규모의 이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박금융이라든가 신규 유동성 측면에서 금융위원회, 기재부들과 협의해서 추가 유동성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좀 보시면
선박금융 같은 경우에 해신공 호소리 투자 확대, LTV 최대 95%. 뭐 내용을 아마 자세히 아시는 분이 얼마나 이게 해신공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지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일반적인 선박금융은 보통 60에서 맥시멈 70% 정도의 선박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해신공들이 지원하는 거는 이미 선박금융이 나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후순위로 LTV를 최대 95%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손해를 무릅쓰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항만시설 사업률을 대폭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집행 실적이 한 6천억 정도는 이미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운 항만 분야 이제 중장기적으로 GVC 변동 대응 방향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다 많이 예측을 하시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항인데 저희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리쇼링이나 리어쇼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지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라든가 자국의 블록 경제 하에서 생산 기지를 가까운 데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생산 기지가 중국 자체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점차 생산 기지가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항만 운행의 자동화, 디지털화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저희 해양상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항만 배후 단지에 해외에서 유통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입주 자격 제한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항만 배후 단지 같은 경우는 공개 경쟁 방식이 입각해서 어떤 전략적인 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제한을 해서 특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실상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업체를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그러한 식의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례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인근 LNG 기지의 초저온 에너지를 활용한 콜피치의 특별구역을 지정을 한 바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의 특별구역이라든가 각 항만 배후단지별로 특별구역을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항상 추진해 왔던 겁니다만 유연하고 기민한 컴터미널 운영을 해야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산항 북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 통합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외항 3사들이 3대 얼라이언스로 재편이 되어 있는 반면에 터미널 운영사는 최소 5개, 6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뭐가 문제냐면 어느 터미널도 얼라이언스의 유통량을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두간 환적이라든가 또는 우리 터미널 간의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물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부분의 비즈니스 영역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 외항 산업의 얼라이언스 체제와 맞춰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체제도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산항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제2신항 개발과 연계하면서 기존의 원형 중심에서 인트라 아시아 물량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부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적선사 중심의 피로 네트워크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부산항 제2신항 계획등이 작년에 발표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유통량 감소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이 개발 속도라든가 개발 규모라든가 또는 그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신물류 거점 동남아 항로 국적 선사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양 항로에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HMM과 SM 상선이 있습니다. SM 상선은 사실상 미주 노선 위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적 원양 상선은 사실상 HMM 하나로 되어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20척 선대 확충론이라는 큰 정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을 위한 교도보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HMM의 2단계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라든가 교육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이제 근해 항로 저희가 이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총 13개입니다. 현대상선을 빼면 현대상선과 SM을 빼면 11개입니다. 이 11개 선사가 현재 한일항로는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있고, 한중항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리 체제 하이지만 사실라도 항로 개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동남아 항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양 선사들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근해 선사들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가 경쟁력 체계에서 상당히 여유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민간 기관 간의 자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해서 저희가 회의사를 보시면 협력 모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원양 상사 간의 구성력 있는 얼라이언스 형태, 공동 운항법인을 설립한 P3 네트워크 형태, 전문 운항법인 설립, 아주 극단적으로는 선사가 인수 합병, 큰 그 협력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서 국적 근해 선사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과잉 경쟁도 해소하고 유럽계의 영양 성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성공력 확대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나 또는 유럽, 미국의 리쇼링이나 생산기 다변화 정책에 대응을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까지 포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기존에 우리 그 선진화된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의 주요 물류 기제에 대해서도 이미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거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데요. 과거에 저희가 글로벌 포트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합병을 하고 키워서 키우겠다는 정책을 10여 년간 해왔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라든가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주도로 사업 발굴을 하고 리스크 분담을 하되 실질적인 매칭과 파트너는 물류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외 진출할 경우에도 하역업체 중심이 있고 선사 중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역업체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역량이 아직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사 중심 또는 우리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진출 체제를 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스마트화라든가 비대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국내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먼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항만 자동화를 필두로 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해서는 오후에 오늘 항만국장도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해운물류국에서는 이 스마트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전환, 특히 항공노조 인력들이 이제 전환 배치라든가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박 항만 육상역에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항만 터미널의 분산화된 운영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적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가락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봐서 이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 인쇄 이렇게 66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에 아마 이제 항만 보안이나 검역과 관련 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는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희 해외물류에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방 항만의 검역 보안 강화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컨트롤 타워는 정부 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항만 당국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전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전에 사전에 어떻게 행정체계를 구축을 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 타협 절차를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컨트롤 타워는 저희 해양장부 항만입니다. 항만 당국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확진자를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만 운영 측면에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3월 초부터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3월 초에 항만 운영 지속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항만이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항만 운영 지속 계획을 각 항만부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특정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서 항만이 마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분산이라든가 감염이나 이런 전략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대본이나 중수본 차원에서 작업장 운행관리 지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지침상으로는 거의 95% 이상 완벽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감천항 집단 확진 사태가 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항만 방역 관리 지침을 나중에 한번 우리 각 지방청이라든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를 들면 모든 프로세스별 모든 항만의 플레이어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민간 부문에서까지 해야 되는 사항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하달을 했고 각 지방청에서는 모든 항만 플레이어들의 지침, 내부 지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물류 김주석 국장님께서는 바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에 종합 토론에서 토론해 주신 분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해주신 해외물류 김주석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밖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인사만 좀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두 번째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노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국의 해운 항만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센트럴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이용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센트럴 워싱턴 대학의 이용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와서 보니 또 몇몇 아는 분이 계셔서 너무 친숙한 느낌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을 좀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관심사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그런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매크로적인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다른 회사의 그런 세미나 이런 이제 팬데믹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보고 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된 내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달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과연 이런 코로나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해운 물류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코로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이념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많이 다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다시금 2차 파동 비슷하게 지금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 그다음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지금 급격하게 번지고 있고 전 미국 전체 내에서 뭐 4만 명, 5만 명 이상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매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코로나 상황이 미국에 계속 될 경우에 이제 경제 회복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올해 또 11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떤 정부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정책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로 어울려져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새롭게 코로나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 우리가 끝날 것인가 이 V-shape라는 이 리커버리가 과연 언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G7 그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은 GDP 같은 경우에 많은 나라들이 뭐 작년에 비해서 6, 7%에서부터 1, 2%까지 GDP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GDP가 하락과 이 해운 물류의 어떤 물동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정책들이 영향이 있는데 과연 언제 회복할 것인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WTO에서 예측한 어떤 이제 그런 미래의 향후 2년 동안의 그런 물동량의 변화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B자로 쭉 이렇게 드랍했다가 다시 픽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정말 언제 될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제가 그러면서 세 가지 분야로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OK라고 했는데 이제 OK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경제 자체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해운 항만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됐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과거로 돌아갔었을 경우에 과연 미국의 어떤 그런 항만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프랙티스가 예전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몇몇 그런 그런 항만 공사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완전하게 다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레이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과연 미국의 어떤 그런 항만이라든지 또는 그런 쉬핑 인더스트리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회복 기간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동안에 너무나 그 아픔이 크고 상처가 컸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과연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과연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던져주시죠. 그래서 아까 방금 해양수산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령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어떤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멀티 쇼어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reshoring이라든지 onshoring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나온 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감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반발감이 조금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많은데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중단이 되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디스럽트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런 쇼어링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리쇼어링을 하든지 안쇼어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자국 내에서 이런 물자들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서플라이 쇼디지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져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디스럽션 때문에 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국내에서 생산이라든지 서플라이어를 국내에서 갖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시금 재고돼야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oss of sailing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LA 항이라든지 롱비치라든지 그 많은 항들이 오클랜드라든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일링이 캔슬레이션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커스터머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해운 산업에서는 한번 커스터머를 잃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령 코로나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런 미국의 큰 그런 해운 업체들이 또는 공사들이 현재 경험했던 여러 가지 캔슬레이션이라든지 loss of sailing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사이드 이펙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cost increase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역량이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또 동시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가격 자체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항만 같은 경우에는 설령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조금 예전과 다른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Next. resilience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이제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silience라는 것은 이게 탄력적인 거. 그래서 설령 우리가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구리가 점프를 하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주 아토미스틱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마른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더 나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Next.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인벤토리 레벨들이 이제 각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 서플라이 쇼디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JIT 시스템이라든지 린 시스템이 is not working, 잘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린한 인벤토리 레벨보다는 인벤토리를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지가 인벤토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외국과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더 많아지게 돼서 옛날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cargo 볼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정상 가동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밀렸던 이제 그런 cargo 볼륨 같은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번 달에가 그 미국의 그런 세넷 하원 의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그 거버먼트 서포트가 전부 다 시민들에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거버먼트 서포트가 이런 해운 항만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원 의원에서 이런 해운 항만에도 서포트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이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자금이 이런 항만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흘러나와서 서포트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Next.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떤 스텝을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ext.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많이 일치가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재점검하고 인력들을 다시 훈련함으로써 각 항구마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애틀에서 왔습니다만 시애틀하고 타코마항이 바로 이게 인접한 그런 항만인데 몇 년 전에 그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두 항만이 서로 다르지만은 많은 경우에 함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임원들을 몇 년 전에 그게 시행되고 나서 한 2년 후인가 그 임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저에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연구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의 어떤 결과를 되게 수리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좋은 잘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얼라이언스라든지 각 항만 간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그다음에 협조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이런 하원에서 서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합병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서로 협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항구들이 중국과 또는 다른 나라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라이제이션 그 한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많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의외로 미국이 상당히 이게 늦어지고 있고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애틀이라든지 타코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들에 관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이제 유럽이나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 시급하고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키노트 습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신물류 체계 구축관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K바이 종합정책연구본부 이성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발표 시간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정보를 많이 만들었어요. 바로 넘기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와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5분에 10분으로 좀 줄였다고 합니다.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반도 신규식의 구축 방향과 전략 부분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요 근래 타부처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한강 분야가 많이 좀 소외 내지는 조금 고립이 됐다는 차원에서 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스케치를 좀 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로 구성됐고요. 그걸 들어가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의 힘, 지리의 목표라 지금 다 알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가 가진 지리적인 그러니까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이 두 책의 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나사에서 찍은 우리 한반도의 야경 사진이 간단하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두운 한반도의 국적을 연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류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에 남북 철도 연결 합의를 물류 시작점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해운 쪽 그리고 아래쪽은 철도 쪽에서 계속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물류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제한이라는 부분을 서해축 그리고 동해축 그리고 또 이음제트를 통한 평화의 축에서 이 환왕에 한동해 그리고 이 동북아를 아우르는 물류축에 대한 이야기, 경제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한반도 신경제 시도 구상이 완성이 되면 3대 경제벨트가 완성이 되면 남북한 경제 공동체로 연결이 되고 이게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동북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까지 확장되는 게 원래 저희들의 생각이나 큰 그림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평화 문제라든가 신남방 신북방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4차 산업 기술과 기득권과 기술자들 간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형과 디스크가 공존한 사회에서 현재 코로나19라는 큰 이제 영향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서비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엄청난 글로벌 리스크의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리스크라든가 어떤 관세, 무역 충돌 리스크까지 동시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무역의 패턴을 바꾸고 있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리쇼어링하고 니어쇼어링의 어떤 강화를 부추기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에 있는 원양에 있는 그런 물류 그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류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현재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는 이 국제번호 체계가 확장이 되어서 동남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전 세계로 뿌려지게 되는데 이야기되고 있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어떤 리스크, 중국의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이 좀 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던 강점, 투명성, 어떤 신뢰성 등이 부각되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의 또 하나의 축이 이제 한반도,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남북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게 더 강해질 거고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니어쇼어링이라고 해서 북한, 북동아시아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 동북아가 물류의 중심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글로벌적인 어떤 물류의 사고를 조금은 촉솔해서 이 지역적인 물류 사고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은 당연히 이제 덧박스를 다 알고 보셨을 거고 도어-투-도어도 다 알고 보셨을 겁니다. 물류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엄청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또 도어-투-도어에서 우리 이 O2O 그리고 B2C의 성장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의 디지털 물류의 성장 부분과
정부가 이번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제레미 릴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의 2028년 탄소 경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판 6일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고 거기에 우리가 큰 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물류 체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남북을 다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1단계 그림인데 이게 2차, 3차 되면서 북한까지 이제 육상을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게 국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국토연구원에서 자료를 이제 빠져있는 우리 한반도의 항만 현황입니다. 남북과 항만을 다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북쪽에는 상당히 이제 항만이 좀 부족한 그리고 열악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항만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들 대부분인데 왼쪽 위부터 신의주, 남포, 그리고 나진, 그리고 또 송림, 이런 항만들입니다. 라진항을 제외한 항만이 대부분 열악하다는 건 화면에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연안 해운을 교육 상황을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 스타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패턴대로 이동이 됐는데 상황이 남북이 정치적으로 좋았을 때는 많은 물량이 오고 갔습니다만 나빠지면 또 이건 또 제로가 되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선박별로 분석했던 내용인데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안 해운의 항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서 우리 김대수 부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항로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죠. 북한의 철도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제 주철 정도라고 해서 철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대략 시속 한 20km에서 한 50km 사이로만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 남북의 철도가 경의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은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북쪽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해선은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고 자꾸 공식을 했습니다. 강릉부터 지진까지 110km가 빠져 있는데 이게 연결되면 철도는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더라도 문제는 보시다시피 북한의 철도 상황입니다. 엄청난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아마도 사람만 빼면은 아프리카의 어느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두만강역에 있는 광계와 표준계를 교차해주는 대차기기입니다. 도로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게 자기들은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만큼 열악한 상태의 고속도로이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중국 훈춘하고 북한의 번화까지 연결되는 원정리 세관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로 보셔도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북 연결이 된다면 결국은 연안 해운 철도 도로가 분담률을 가질 텐데 지금 이제 2017년 18년 기준으로 스위스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중국 등등해서 이 수송 분담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남북이 연결된다면 중국이나 독일 형태로 갈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연안 해운하고 도로하고 철도 가진 분담률을 대충 보면은 우리가 아마도 남북이 연결이 되면은 한 20에서 50% 사이에 연안 해운의 비중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안 해운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판 111 전략은 어제 그저께 대통령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 물류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 한반도 이 해운 물류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달시프트의 압력이라고 해서 최근 육상의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경차량을 단계별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 안전 운임 제도로 해서 육상 도로 트래픽의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보다는 배송의 속도보다 가격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량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해운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서 물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사람들이 가지 않고 택배를 통해서 그걸 받고 있는 상태로 갔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교통물류 시장에서 했던 말이 자기 부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물류교통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절이 됐지만 컨테이너가 부산에서 들어와서 인천 쪽으로 와서 이렇게 ship-to-ship으로 가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라시프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도로랑 철도랑 그다음에 그 해운대에 있던 코스트 비교를 했는데 아마 D1, D2가 있습니다만 저 D1은 500km 그리고 D2는 뭐 1,500km 한 짝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CO2의 효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좀 더 축소가 된다면 그런 한복 얘기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이 어떤 해운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료로 가능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O2O, 오프라인 온라인의 연결 그리고 B2C 수요 증가 부분도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도 이 내용에 푹 빠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트 마일 물류에 대한 중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도매 물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와 국내 항상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와 국내가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된다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게 만약에 남북이 LNL 이슈만 합의를 한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잊어버렸던 이 한강 수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과거에 한강은 1950년까지 저기 강화도 북부 쪽에 있는 강릉포, 조강포, 마건포를 항만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에 있는 양화나루, 서강나루가 다 항만이었고요. 지금 6호선 지하철역인 광흥창이 그 뒤에 물류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지금 물론 경인항이나 경인운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시기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잘 안 됐습니까? 경인운하가 서울시의 지역 물류 기본 계획 자체가 이 해운의 복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한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남부 지역이나 충청 북부 지역에서 대형 물류 허브를 만들고 거기서 물량들이 공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유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강 수분 내지는 인천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서부권에 한강 수문을 이용한 그리고 경인항과 기포터미널을 이용한 물체가 바뀐다면 그리고 또 남북 연결되는 통일항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 같고요. 이게 연결되면 현재 1차 외곽순환에서 2차 외곽순환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 물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얘기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울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물류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디지털 물류의 협력입니다. 현재 우리 남쪽에서 이 물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북을 연결해서 물류 체계를 연담 형태로 만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만권에 있는 대주, 개성, 인천, 서울 연결한 이 지역이 큰 디지털 물류 협력 체계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그림 보시다시피 과거의 기존 유통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연결하면은 중간에 디스트리뷰터가 이제 물류창고에서 커스터머한테 물량을 가져주는 형태인데 현재는 그 단계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배후단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항만 배후단지 특히 인천, 평택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매를 하는 C2C, B2B를 하는 물류가 아니라 B2C가 하는 물류 형태로 해서 프로필먼트 물류센터 같은 그리고 디지털 트윈 창고 같은 것에 들어와서 바로 배로 들어와서 또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항만 배후단지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항만 용지에 항만 재개발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단순하게 재개발해서 아파트나 상업용지, 하우스 같은 게 들어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이 스타트업 플랫폼 형태로 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덜란드의 공항이죠. 지금 포트 엑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15%까지 기술 배치를 통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의 스타트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입니다. 파리에 있는 옛날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실리콘밸리가 맞먹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만드는 기술들이 대부분 유료화가 된 기술들이고 이게 결국은 또 기업하고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항만 공간이 고용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남북 얘기 드린다면 뭐 지금 그림이 좀 러프합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O2O B2C 물류 거점과 물스타트 플랫폼 그리고 또 연안 항로 연결을 해서 남북이 내륙도 연결되지만 이 해양으로 연결되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개념적인 내용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키노트 스피치 네 번째 와이어트를 통해 G3로 가는 출발점 여수 광양항이라는 주제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기획조장실 정길철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광양 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 정기철입니다. 먼저 한국해운항만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기념 학술대화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신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와이루트를 통해 G3로 가는 출발점 여수광양항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204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흐름이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Y자 모양이 Y 루트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해상물류가 육상으로 전환되는 평곡선의 광양항이 있습니다. 이 광양항에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가는 Y루트의 전초기도로 광양항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얼 프로포즈 산업중의 강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수광양항은 우리나라 산업과 항만이 융합하여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입니다. 1923년 여수항이 개항하고 1970년대 서울역 구두, 1980년대 포스코 제철 구두가 개발됐습니다. 또한 1990년대 컨테이너 구두가 개발되는 등 항만과 산업이 공존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광양항이 물동량 3억 톤을 달성하면서 세계 11권 항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입니다. 석유와 제철 등 국가 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배우단지를 개발하고 가공 조립, 물류업체에게 인대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체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1만 TU에서 2019년 2배 이상 증가한 54만 TU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387만 제곱미터의 배우단지는 내년 말쯤 되면 모두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우단지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단계적으로 세풍산업단지, 북측배우단지, 율촌 융곡화 물류단지, 율촌 제2산업단지, 광역도 준설 2기장, 묘도 준설도 2기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40년까지 현재 5배에 달하는 1965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우량 기업, 에너지 사업, 2차 전지 양극재, 반도체 소자 등 신소재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 기반 산업에 기초화되는 산업 중액 항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을 통해 수입된 원료를 명단지에서 가공 제조하여 다시 수출하는 이 자립형 항만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면 현재 3억 톤인 여수 방향 총 물동량은 세계 4위 수준의 5억 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중액 항만으로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포트 첨단 항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여수 방향항은 컨테이너의 하역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하여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좌측 동영상은 독일 함부르크 CTA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2002년 6월 첫 컨테이너 작업을 시작했고요. 완성합니다. 우측 동영상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우측은 2017년 5월 아시아 최초로 개장된 중국 청도항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제 작업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서 원거리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진화되고 자동화된 항만 기술을 적용하여 컨테이너 구조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방향에 자동차 구조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현도 일루비스라고 써진 부분이 자동차 구조인데요. 이 자동차 구조를 컨테이너 자동화 구조로 만들 계획이고요. 2024년도에 완전히 개장을 하게 될 자동화로 만들어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동차보다 도로 등을 연계해서 물류 디지털화 수준을 고도하고 여수 방향항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항만이고 선사가 찾아오는 항만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생산성이 약 한 30% 이상 정도 향상될 것이고 한국형 스마트 항만이 세계 스마트 항만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어리즘 포트, 해양관광 거점 항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상은 2012년에 열린 2021 여수 세계관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국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물이 오가는 물류 기능을 떠나서 도시와 바다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수 방향항은 지리적으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중심이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남 동부권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입니다. 또한 인근 도시로 여수 순천 방향이 있고 이러한 해양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가도의 해상국립공원을 경계해 있는 여수는 여수 밤바다에 아름다운 야경이 있고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 등이 위치해 있으며 2013년 정원박람회가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과 우리나라 최초로 남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 센터 습지 그리고 전통의 멋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강 인송마을, 송망사, 서남사 등이 있습니다. 광양에 위치한 매화마을 모습입니다. 매년 상승객들이 방문이 끊이지 않는 절경을 보유한 관광대목이고요. 이와 같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바다와 자연 그리고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 내 관광인 정으로부터 시작해
국내 연안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의 선을 긋고 글로벌 크루즈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면으로 펼쳐지는 단계적 활성화 전략의 기초에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먹과 맛, 문화를 함께 전해줄 수 있도록 전 세계인이 찾는 항만으로 만들 것이며 이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K 방역을 통해 선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 그 이상을 세계 곳곳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 서서 글로벌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G3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수광양항은 해상물류가 육상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와이로트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산업 중액 항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이와 같은 ISD 전략을 단계적으로 취급하여 지속적인 항만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수광양항은 꿈을 키워나가는 항만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와이루트를 통해 G3로 나가는 그 역사의 항로에 여수광양이 항이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원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동영상이 작동을 안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7분 정도 잠시 10시부터 지금 진행을 하시느라고 조금 피곤하실 텐데요. 10분 정도 쉬셨다가 11시 30분부터